안녕하세요. 좋은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도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계속 읽어드릴 건데요. 부디 잘 들으시고 금요일 밤 기분 좋게 보내시다가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럼 책 낭독 시작할게요. 베넷시의 재산은 모두 합쳐 연간 2,000파운드의 수입이 나오는 사유지가 전부라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딸들 입장에서는 불행히도 아버지에게 남자 상속자가 없다는 이유로 먼 친척에게 한사 상속될 예정이었다. 베넷 부인의 재산은 혼자서 평생을 살기에는 충분했지만 부족한 남편의 재산을 채우기에는 모자랐다. 메리턴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부인의 아버지는 딸에게 4,000파운드를 남겼다. 베넷 부인에게는 아버지의 서기로 일하다가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은 필립스 씨와 결혼한 여동생과 런던에 정착해 유망한 직종에서 사업 중인 남동생이 있었다. 메리턴은 롱본 마을에서 고작 1마일 떨어진 곳에 있어 베넷가의 자매들이 놀러 가기에도 제법 가까운 거리라 이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 이모에게 안부 인사를 할 겸 가는 도중에 있는 모자 가게에도 들을 겸 나들이를 가곤 했다. 자매들 중에서 제일 어린 리디아와 캐서린이 특히 이런 방문을 자주 다녔는데 언니들보다 머리가 비어서 뭔가 재미난 일이 없을 때면 메리턴까지의 나들이가 오전 시간을 보내는 필수 일과였다. 그리고 이 나들이는 저녁 대화 시간에 화제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대체로 시골 생활의 소식이라는 것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모에게서 새로운 소식을 얻어오곤 했다. 최근에는 읍내 인근에 민병대가 새로 주군한 터라 이 두 자매는 요즘 새로운 소식도 듣고 행복감도 느끼고 있다. 민병대 주둔군은 그의 겨울 내내 주둔할 계획이었고 메리턴이 그 본부였다. 필립스 이모네만 다녀오면 더없이 흥미진진한 정보가 생겼다. 하루하루 장교들의 이름과 그들의 관계에 대한 두 자매의 지식이 쌓여갔다. 이제는 그들의 숙소도 더 이상 비밀 장소가 아니었다. 마침내 그들은 장교들을 직접 사귀기까지 시작했다.
필립스 씨가 장교들의 모든 숙소를 방문하게 되면서 조카 딸들에게 그들이 미처 몰랐던 행복의 원천을 열어주었다. 두 자매에게 화제거리란 오로지 장교들 뿐이었다. 엄마에게 활력소가 된 빅리 씨의 상당한 재산 이야기조차 장교 제복과 비교하면 그들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였다. 어느 날 아침 이런 화제를 쏟아내던 딸들의 얘기를 듣고는 베넷 씨가 차가운 말투로 얘기했다. 얘기하는 태도를 보니 너희 둘이 이곳에서 가장 멍청한 아가씨들이 틀림없구나. 얼마 전부터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확신이 든다. 캐서린은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못했다. 하지만 리디아는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는 카터 대위가 마음에 들며 다음날 아침 그 대위가 런던으로 떠난다니 그날 중에 그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계속 떠들어댔다. 세상에 여보, 베넷 부인이 말했다. 어쩜 그리 쉽게 자기 자식들을 멍청하다고 여기는지. 하지만 난 아니에요. 다른 집 애들 흉은 보고 싶을 망정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로 안 그래요. 내 자식이라도 멍청하다면 항상 그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요. 그렇겠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애들은 다 영리해요. 당신과 내가 유일하게 이견일치를 못 보는 게 그 점뿐이니 다행이군. 모든 점에서 우리의 생각이 같기를 바라지만 넷째와 막내가 특이하다 싶을 만큼 멍청하다는 점에 있어 우리 두 사람의 생각이 크게 차이가 나네. 이보세요, 베넷 씨. 아직 어린 딸들에게 아빠나 엄마의 분별력이 기대해서는 안 되죠. 그 애들도 우리 나이가 되면 우리처럼 더 이상 장교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나도 한때 붉은 제복을 좋아했고 사실 지금도 그래요. 만약 1년에 5, 6천 번쯤 버는 멋진 젊은 대령이 우리 딸들 가운데 하나를 원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요전번 날 밤 월리엄 계곡 댁에서 포스터 대령을 만났을 때 제복이 썩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리디아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모 말씀이 포스터 대위와 카터 대위가 처음 왔을 때부터 왓슨 양 집은 자주 가지는 않는데요. 지금은 클라크가의 서재의 모습을 자주 보이고요. 그때 하인이 베넷 양에게 줄 편지를 들고 들어오는 바람에 부인은 대답할 틈이 없었다. 네더필드에서 보낸 편지였는데 하인은 답장을 받아가려고 기다렸다. 베넷 부인의 눈이 기쁨에 겨워 반짝거렸다. 그녀는 딸이 편지를 읽는 동안 조바심을 치며 큰 소리로 묻었다. 그래 제인, 누구한테서 온 거니? 무슨 내용이야? 그분이 뭐래? 어서 제인 빨리 읽고 말 좀 해봐 얘. 빨리 좀. 빅리 양이 보낸 거예요. 제인이 말했다. 그리고 편지를 큰 소리로 읽었다. 친애하는 친구에게 오늘 루이자 언니와 나와 함께 식사하지 않겠어요?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언니와 내가 평생 서로 미워할지 몰라요. 여자 둘이 온종일 머리를 맞대고 지내다 보면 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수 없답니다.
편지를 받자마자 우리 집으로 빨리 오세요. 오빠와 신사들은 장교들과 함께 식사할 예정이래요. 늘 제인 양을 생각하는 캐롤라인 빅리. 장교들과 함께라고? 리디아가 소리쳤다. 아니, 이모가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한다고? 베넷 부인이 말했다. 몹시 불운한 일이구나. 마차를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제인이 말했다. 아니다, 얘야. 비가 올 것 같으니 말을 타고 가는 게 낫겠어. 그러면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와야 할 거야. 좋은 계획 같아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 사람들이 제인 언니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 거라는 점만 확실하다면요? 그렇구나. 하지만 신사들이 메리턴까지 빅리 씨를 이륜마차를 이용할 테고 허스트 부부는 말이 따로 없잖니. 아무래도 마차를 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얘야, 장담하는데 아빠가 말들을 내주지 않을 거다. 여보, 농장에 말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닌가요? 농장에서야 내가 보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주 필요로 하지. 하지만 오늘 말들을 쓰신다면 엄마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셈일 텐데.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결국 그녀는 말들을 쓸 일이 있다고 아빠가 억지로 시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인은 마차가 아니라 말을 타고 가야 했다. 엄마는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날씨가 구줄징조에 기뻐했다. 엄마의 바람이 곧 현실로 나타났다. 딸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동생들은 언니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엄마는 신난 모습이었다. 비는 저녁 내내 쉬지 않고 내렸다. 제이는 못 돌아올 게 분명했다. 기막힌 생각이었지. 세상에. 베넷 부인이 거듭해서 말했다. 비를 오게 한 공로가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투였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될 때까지 부인은 자신의 계략이 얼마나 행복한 결과를 빚어냈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네더필드에서 온 하인이 엘리자베스에게 이러한 편지를 정했다. 사랑하는 리지, 오늘 아침 일어나 몸이 너무 안 좋다는 걸 알았어. 아마 어제 비에 흠뻑 젖어서 그런 것 같아. 친절한 이분들이 내 몸이 나을 때까지는 집에 돌아가겠다는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 존슨 선생님의 진찰을 받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 선생님이 내게 오셨다는 얘기를 듣더라도 놀라지 마. 목이 따끔거리고 머리가 아픈 것 말고는 큰 문제 없으니까. 제인. 그래 여보. 엘리자베스가 편지를 큰 소리로 읽고 나자 베넷 씨가 말했다. 당신 딸이 갑자기 병이 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죽더라도 그게 다 당신 지시대로 빅리진을 탄하다 그런 것이니 위로가 되겠소. 어머, 나는 제인이 죽는다는 걱정은 결코 안 해요. 사람이 가벼운 감기 때문에 죽진 않잖아요. 아마 간호를 잘 받을걸요? 그곳에 머무르기만 하면 모든 게 안심이에요. 마차를 쓸 수 있으면 가서 좀 볼 텐데. 마차를 타고 갈 수는 없지만 언니가 진심으로 걱정된 엘리자베스는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말을 탈 줄 몰랐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엄마가 소리쳤다. 길이 진흙탕일 텐데 그런 결심을 하다니. 그곳에 도착하면 몰골이 참 과간이겠다. 제인 언니를 만나기에 무리가 없는 몰골이겠죠. 언니를 보는 게 제 목적이니까요. 리지, 내게 말들을 내달라는 소리냐? 아버지가 말했다. 아니에요. 정말요. 저는 걸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동기만 확실하면 거리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겨우 3마일인데요, 뭘.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돌아올 거예요. 언니의 착한 마음씨에 놀랐어. 메리가 말했다. 하지만 모든 충동적인 감정은 반드시 이성의 인도를 받아야 해. 노력은 꼭 필요에 비례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야. 우리가 메리턴까지 언니와 함께 갈게. 캐서린과 리디아가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동생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결국 세 자매가 함께 집을 나섰다. 서둘러 가면 카터 대위가 떠나기 전에 만나볼 수 있을 거야. 함께 걸으며 리디아가 말했다. 이들은 메리턴에서 헤어졌다. 동생들은 아는 장교 부인이 사는 집으로 갔고 엘리자베스는 혼자 계속해서 걸어갔다. 그녀는 젠 걸음으로 이어지는 들판을 가로질렀고 울타리들을 넘었다. 물웅덩이가 나타나도 마음이 급해 돌아가지 않고 민첩하게 뛰어넘었다. 하지만 그녀는 네더필드 저택이 보이는 곳까지 오게 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네더필드 저택이 보이는 곳까지 오게 되었다. 발목은 시큰거렸고 스타킹은 흠뻑 젖었으며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조찬실로 안내되었는데 그곳에는 제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녀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토록 궂은 날씨에, 그토록 이른 시간에, 그것도 혼자서 3마일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에게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까닭에 그들이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를 매우 예의 바르게 맞이했다. 빅리 씨의 태도에는 예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고 선의와 호의마저 느껴져 있었다. 다하시 씨는 별말을 하지 않았다. 허스트 씨는 입을 닫고 있었다. 다하시 씨는 한편으로는 먼 거리를 열심히 걸어온 탓에 반짝거리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그토록 먼 거리를 혼자서 걸어올 일인지 의아했다. 허스트 씨의 관심은 오로지 아침 식사뿐이었다. 엘리자베스가 언니의 상태를 물었는데 답변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제인이 밤새 잠을 잘 못 잃었고 지금은 일어났지만 열이 몹시 높아서 방을 나온 만큼 회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엘리자베스는 곧장 언니를 보러 갈 수 있어서 기뻤다. 사실 제인은 가족들을 놀라게 하거나 그들에게 불편을 끼칠까봐 걱정돼서 편지에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가족의 문병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터라 동생이 들어오자 무척 반가웠다. 하지만
아직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빅리 양이 자매들만 남겨두고 방을 나갈 때 특별한 보살핌에 감사한다는 말만 몇 마디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언니를 보살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빅리 자매가 다시 찾아왔다. 엘리자베스는 그들 자매가 많은 애정을 갖고 진심으로 언니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제야 그들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의사가 와서 환자를 보고는 예상했던 대로 감기에 심하게 걸렸으니 빨리 낫도록 모두들 애써야 한다고 의례적으로 말했다. 환자에게는 침대로 돌아가라고 조언하며 물약을 조금 조제해 주기로 했다. 제이는 열이 다시 올라 곧장 침대에 누웠다. 머리도 심하게 아프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한동안 언니 방을 떠나지 않았다. 빅리 자매도 방을 자주 찾았다. 신사들이 외출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딱히 할 일도 없었다. 시계가 3시를 알리자 엘리자베스는 떠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는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빅리 양이 그녀에게 마차를 내주겠다고 했다. 엘리자베스도 조금만 더 권하면 그 호의를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제인이 동생과 헤어지는 걸 하도 불안해하는 바람에 빅리 양은 부득이 마차를 내주겠다는 제안을 덮고 네더필드에 더 머물다 가라고 권할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대단히 고맙다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이 소식을 전하러 그녀의 집으로 하인을 보냈다. 그 하인은 돌아올 때 2 자매의 옷가지를 들고 왔다. 다섯 시가 되자 빅리 자매가 옷을 갈아입으러 방을 나갔다. 그리고 6시 반에 엘리자베스에게 정찬을 함께 하자고 호출이 왔다. 그녀는 식탁에서 언니의 상태에 관해 쏟아진 예의 바른 질문에 그다지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특히 빅리 씨의 질문에 티가 날 정도로 깊은 염려가 담겨 있어서 기분은 좋았다. 제이는 전혀 차도가 없었다. 빅리 자매는 엘리자베스의 대답을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독한 감기에 걸려다니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리고 자기들은 병에 걸리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등의 얘기를 서너 차례 되풀이했다. 그러고 나자 그들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았다. 눈앞에 언니가 없으니 당장에 무관심해지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엘리자베스는 처음부터 그들 자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 되새기며 그들을 비웃었다. 사실 이들 남매 가운데 엘리자베스가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대상은 빅리 씨뿐이었다. 그가 제인의 상태를 진정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했고 엘리자베스 자신에게 보이는 관심도 매우 기분 좋은 것이었다. 그런 그의 태도 덕분에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그들 사이에
불청객으로 끼어들었다는 자격지심이 들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으리라 확신했다. 빅리 씨를 제외하면 누구도 그녀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빅리 양의 관심은 온통 다하시 씨에만 쏠려 있었고 언니인 허스트 부인도 더하면 더했지 그 못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옆에 앉은 허스트 씨에 대해 말하자면 무척 게으른 사람인지라 오로지 먹고 마시고 카드게임을 즐기기 위해 사는 듯 했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라구보다 평범한 요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 뒤로는 아예 그녀에게 말도 걸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엘리자베스는 곧장 언니에게 돌아갔다. 그녀가 방을 나가자마자 빅리 양이 헌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의 매너가 형편없으며 오만함과 시건방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대화를 나누려 하지도 않고 품위도 없고 취향도 없고 미모도 부족하다고 했다. 허스트 부인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렇게 거들었다. 간단히 말해 마음에 드는 장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대단히 잘 걷는 것 말고는. 오늘 아침에 그 꼬락서니는 영원히 못 잊을 거야. 정말이지. 미친 여자 같았다. 미친 여자 같았다니까? 맞아, 그랬어, 루이자 언니. 나도 표정을 감추기가 힘들었어. 여기 온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아니, 제 언니가 감기 좀 걸렸다고 이런 시골 구석을 마구 헤집고 다닐 게 뭐람?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단정치 못한 머리꼴이라니. 맞아. 게다가 속치마는 또 어떻고. 네가 그 꼴을 봤어야 해. 진창에 빠져 6인치는 젖어 있었어. 틀림없다니까. 겉옷을 내려 감추려 했지만 어림없었어. 그게 정확한 설명인지 모르겠어, 루이자. 빅리 씨가 말했다. 전혀 와닿지 않는 설명인걸. 아침에 식당에 들어설 때 보니 꽤 괜찮아 보이던데. 그래, 엉망이라는 소치마도 내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다하시 씨는 확실히 보셨겠죠? 빅리 양이 말했다. 그리고 여동생분이 그런 꼴을 하고 다니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으실 테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3마일, 아니 4마일인가 5마일인가 아무튼 몇 마일이든 발목이 진창에 푹푹 빠지는 길을 정말 혼자서 걸어오다니. 세상에. 무슨 생각일까요? 내 눈에는 우쭐대며 끔찍한 종류의 독립심을 과시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의 범절은 신경도 안 쓰는 시골 처녀 특유의 독립심 말이에요. 언니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 행동이라 보기 좋던걸. 빅리 씨가 말했다. 다하시 씨. 빅리 양이 반쯤 속삭이는 말투로 말했다. 혹시 이번 일이 엘리자베스 양의 아름다운 눈에 감탄하던 다하시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그가 대답했다. 몸을 움직이 탓인지 오히려 더 반짝거리던데요. 이 말을 한 뒤 그가 잠시 말을 멈추자 허스트 부인이 말을 이었다. 난 제인 베넷 양에게 과하다 싶을 만큼 정이 느껴져. 참 상냥한 아가씨야. 그래서 멋진 신랑감을 만나 잘 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하지만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그런 천박한 가족과 친척을 두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걱정돼. 자매의 이모부가 메리턴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언니가 말했던 것 같은데.
그랬지. 그리고 칩사이드 어딘가에 외삼촌이 산다고 했고. 퍽도 중요한 사실이네. 여동생이 덧붙였다. 그리고 이들은 마음껏 낄낄거렸다. 자매에게 칩사이드를 모조리 채울 만큼 외삼촌이 많다고 해도 그들이 덜 매력적인 건 절대 아니야. 빅리가 소리쳤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지. 다하시가 대답했다. 빅리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누이들은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자신들의 그 소중하다는 친구의 천박한 친척들이 신나게 비웃었다. 하지만 애정어린 배려심이 되살아났는지 빅리 자매는 정찬실을 나가 제인의 방으로 나갔고 커피를 마시고 오라는 호출이 올 때까지 그 옆을 지켰다. 제인의 상태는 엘리자베스가 그 옆을 한순간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몹시 안 좋았다. 저녁 늦게야 엘리자베스는 언니가 잠든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됐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내키지는 않았지만 예의상 옳은 일인 듯해 아래층에 내려가 보기로 했다. 응접실에서는 모두 모여 루라는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즉시 합류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그녀는 판이 제법 크다는 생각이 들어 거절하면서 언니 핑계를 대며 잠시 책이나 읽으며 아래층에서 쉬었다 가겠다고 했다. 허스트 씨가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니, 카드 게임보다 책 읽기가 더 좋습니까? 그가 말했다. 참 신기하군요. 리자 베는 양은 카드 게임을 경멸하나 봐요. 빅리 양이 말했다. 대단한 독서가라 다른 일에서는 별다른 즐거움도 못 느끼고요. 저는 그런 찬사나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자베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대단한 독서가도 아니고 즐기는 다른 일도 많답니다. 언니를 보살피는 일은 확실히 즐기는 것 같네요. 빅리가 말했다. 언니가 빨리 쾌차해서 리자 양의 그 즐거움이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한 다음 책 몇 권을 놓인 탁자 쪽으로 갔다. 빅리는 즉시 서재에 있는 다른 책들을 모두 갖다 주겠다고 했다. 책이 좀 더 많았다면 엘리자베스 양에게 좋았을 테고 제 평반도 올라갔을 텐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게으른 편이라서 책이 많지도 않은데 이만큼만 해도 제가 들여다볼 분량은 넘거든요. 엘리자베스는 그 방에 있는 책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깜짝 놀랐어요. 빅리 양이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장서가 그토록 적다니. 펜벌리 저택의 서재는 얼마나 멋질까요, 다하시 씨? 멋질 수밖에 없죠. 그가 대답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결과물이니까요. 다하시 씨도 엄청난 양을 보태셨잖아요. 항상 책을 구입하시죠? 요즘 같은 시절에 집안의 서재를 소홀히 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홀이라. 저는 다하시 씨가 그처럼 고귀한 저택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소홀히 하시지 않으리라 확신해요. 찰스 오라버니, 새 집을 짓게 되면 펜벌리의 절반만큼이라도 괜찮은 집이면 좋겠어요. 나도 그랬으면 한다.
실은 펜벌리 인근에 있는 집을 사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펜벌리를 모델로 삼은 집 말이에요. 잉글랜드에서 펜벌리가 있는 더비셔보다 더 아름다운 지역은 없잖아요. 나도 정말 그러고 싶어. 다하씨가 자기 집을 판다면 기꺼이 구입하지. 가능성이 있는 일만 말하는 거예요, 찰스 오라버니. 캐롤라인, 분명히 말하는데 모방해서 짓는 것보다 펜벌리 저택을 구입하는 게 가능성이 더 높은 일이야. 엘리자베스는 두 남매가 주고받는 대화에 너무 빠져 책에 집중하지 못했다. 결국 곧 책을 내려놓고 카드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빅리 씨와 허스트 부인 사이에 자리 잡은 뒤 게임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다시 양이 지난 봄 이후로 많이 컸죠? 빅리 양이 말했다. 앞으로 키가 저만큼 클까요? 아마 그 정도는 클 겁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베넷 양쯤 되는지 아니면 좀 더 크든지 하니까요. 정말 다시 보고 싶네요.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즐거운 아가씨는 만난 적이 없어요. 얼굴도 너무 예쁜데다 몸가짐은 얼마나 얌전하던지. 게다가 그 나이에 대단한 교양도 쌓았죠. 피아노 연주도 빼어났고요. 놀랄 일이야. 빅리가 말했다. 젊은 아가씨들 모두 어쩌면 그렇게 대단한 교양을 쌓는 인내심을 갖고 있나 몰라. 아가씨들 모두가 교양을 쌓다니. 오라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내 생각에는 모든 아가씨들이 다 그렇다니까. 모두들 화판에 채색을 하고 병풍에 자수를 놓고 손지갑을 짜줄 줄 알다니. 내가 아는 아가씨들 중에서 이런 걸 못하는 아가씨는 거의 없어. 장담컨대 어떤 아가씨에 대해서든 처음 얘기를 들을 때 대단한 교양을 쌓았다는 평가를 안 들은 적이 없다니까. 자네가 지금 열거한 평범한 교양들이라면 과연 맞는 말이네. 다하씨가 말했다. 교양이라는 단어가 그저 손지갑이나 짜고 병풍자수를 놓는 일로 교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많은 여성들에게 사용되는 형편이 아니니 말일세. 하지만 숙녀들을 전부 뭉뚱그려 평가한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네. 내가 아는 숙녀들의 범위 내에서 말한다면 진정한 교양을 쌓는 일은 6 이상 안다고 자랑할 수 없으니까. 저도 그렇다고 확신해요. 빅리 양이 동조했다. 그렇다면요. 엘리자베스가 끼어들었다. 다하시 씨는 교양을 갖춘 여자의 개념에 무척 많은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 게 분명하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포함시킵니다. 맞아요. 확실히 그러시죠. 그의 충직한 지지자 빅리 양이 소리쳤다. 우리가 평소에 마주하는 일에서 남보다 빼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여자라면 진정한 교양을 갖췄다고 말할 수 없죠. 반드시 음악, 노래, 그림, 춤, 그리고 여러 외국어에 대해 완벽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교양이 있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몸가짐, 걷는 맵시, 목소리의 톤, 말하는 모습과 표정에도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양이 있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두를 갖추고 있으면서 거기에 좀 더 본질적인 사항도 추가돼야 합니다. 다하시가 덧붙였다. 폭넓은 독서로 정신을 개발하는 일 같은 것 말이죠.
그런 여자를 6분밖에 모른다는 말씀이 더 이상 놀랍지 않네요. 오히려 그런 분을 한 번이라도 아신다는 점이 신기할 따름인데요. 그런 여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의심하다니. 같은 여자로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여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다하시 씨가 말씀하신 그런 재능과 취향과 성실함과 우아함을 전부 같은 여성은 본 적이 없답니다.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엘리자베스의 의심이 부당하다며 외쳤다. 그리고 둘 다 다하시 씨가 묘사한 여성상에 부합하는 여자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때 허스트 씨가 두 사람에게 좀 진정하라고 소리치면서 카드 게임 진행에나 신경 쓰라고 심하게 투덜댔다. 이미 모든 대화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방을 나가버렸다. 그녀가 나가고 방문이 닫히자 빅리 양이 말했다. 엘리자베스 베넷은 같은 여자를 깎아내려서 남자들이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게끔 술수를 부리는 유형이에요. 아마 많은 남자들에게 성공을 거두었겠죠. 하지만 참 너절한 방법이고 천박한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빅리 양이 이 말을 나누고자 한 주된 상대가 정말 그렇습니다. 빅리 양이 이 말을 나누고자 한 주된 상대인 다하시가 동조했다. 숙녀들이 이따금 남자를 사로잡기 위해 아닌 척하며 쓰는 모든 기술에는 천박함이 배어있죠. 조금이라도 영악한 데가 있다면 경멸할 일입니다. 빅리 양은 그의 대답이 마음에 쏙 들지 않아서 이 화제를 이어가지 않았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다시 들어와 언니의 상태가 나빠져 언니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빅리는 즉시 존스 선생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그의 누이들은 시골 의사 선생의 조언은 도움이 안 된다면서 런던으로 급히 사람을 보내 최고로 유명한 의사 선생을 모셔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자베스는 누이들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싶지 않았지만 오빠 쪽의 제안을 따르는 것이 괜찮을 듯 했다. 결국 베넷 양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존슨 선생을 부르기로 결정했다. 빅리는 몹시 불안해했다. 그의 누이들도 무척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자매는 야식을 먹고 이중창을 부르며 그 걱정스럽다는 심경을 달랬다. 반면에 그들의 오라버니는 한 여장에게 2층에 있는 편찮은 숙녀와 그 여동생에게 가능한 모든 신경을 쓰라고 지시하는 일에서 위안을 얻었을 뿐 그보다 나은 위안을 찾을 수 없었다. 오늘 책 낭독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